있어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그만두고 그때부터 자택에서 히키코모리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PC와 인터넷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게 그의 지인들의 증언입니다. 중학교 동창은 이렇게 말해요. 약간 비교적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내성적인 아이였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근처에 살고 있던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살부터인가 그때부터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라고 말해. 15살 때부터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자택에서만 생활을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히키코모리가 대체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히키코모리는 뭐냐면요. 일이나 공부, 그리고 인간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피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대피해서 장기간에 걸친 자택 혹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사회활동이나 인간관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상태가 쭉 계속되는 것을 바로 히키코모리라고 말을 해요. 히키코모리가 약간 좀 박혀있다. 막 이런 뜻이거든요. 구석에 박혀있는 코모리 약간 그런 뜻이에요. 일본어로 말을 하면은. 사실 이 히키코모리라는 의미는요, 시대와 함께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일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한편 가족 이외의 사람과의 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자택에 틀어박혀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일본 후생 노동성이 정의해놓은 히키코모리의 의미입니다. 자, 때로는 쇼핑 등으로 외출하는 경우도 은둔형 외톨이로 포함시킨대요.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될 때 근처에 있는 슈퍼에 약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집으로 가는 사람 있지. 이런 사람들도 은둔형 외톨이로 포함시킨다고 해요. 자, 아버지 카즈미는 타카유키와의 집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야. 사진을 조금 바꿀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마에 소로소로 시고토 세 이렇게 말한 거지. 오마에 소로소로 시고토 세. 이게 뭐냐면은 야, 너 이제 슬슬 일해야지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타카유키가 그냥 컴퓨터만 한 거지. 왜냐면 타카유키는요, 당시에 형제로부터 무시당해, 아버지로부터도 계속 구박을 받아. 그러니까 자기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안식처가 뭐야? 컴퓨터였던 거야. 인터넷. 자, 그런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 둘은요, 가끔 자전거를 타고 같이 외출하는 모습이 보여졌다고 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은행에 송금을 하러 가기 위해서였는데 그때 그의 아들인 타카유키가 아버지랑 같이 동행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전 관리를 왜 처음에 맡겼냐, 이 아들이 뭐 패륜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오해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굉장히 셈에 빠르고 산수를 잘하고 뭐 돈 관리나 이런 거에 뭔가 돈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숫자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 뭐 은행 업무라든지 이런 건 아버지가 또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조금 머리가 특출나게 좋았던 아들에게 그런 걸 부탁했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부모 명의 은행 계좌를 따로 몰래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막 긁고 다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지. 근데 물건이 집에 계속 배달 오고 이 물건을 제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그 카드 명의가 그 아들 멋대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은행에도 아들과 같이 다니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은행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빠 대신해서 왔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넷 쇼핑이나 넷 옥션 막 그런 거에 빠져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옥션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관리하다가 빚이 350만엔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거의 4천만 원 좀 안 되는 돈이에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자, 그런데 혹시 이 아들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아니면 그의 아들이 뭔가 좀 장애가 있었나? 이렇게 조금
조금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왜냐면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으아 내가 일단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난폭해지고, 그리고 막 야 평소에는 아무 말도 없이 막 컴퓨터만 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얘가 뭔가 성격장으로 뭔가 장애가 있나? 라고 아버지가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제 그 조사를 하다가 경찰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아버지와 조카가 사망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타카유키가 11월 28일 개정된 공판 3일째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辛い。なぜこうなったか毎日考えてるかわからない。 힘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매일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야. 힘들대. 아무리 맨날 생각해도 왜 이렇게 일이 됐는지 모르겠대. 자, 그래서 변호사는 어떻게? 변호사는 얘를 변호해야 되잖아. 그 직업이니까. 그 살인의 유무와 책임 능력이 쟁점이 된 거야. 그가 과연 그 약간 심실 미약 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건지 이제 그런 게 약간 또 이제 쟁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판에서 그의 지적 장애, 그에게 자폐증이 있었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폐증이 있다고 나와. 자폐증이 뭐냐면 여러분, 사회성이나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어려움이 생기는 장애의 일종입니다. 자, 선천성 뇌 기능 장애라 여겨지지만 뇌 기능상의 이상에서 인지장애 발병에 이르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병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조기 유아 자폐증, 소아 자폐증 혹은 카나 자폐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발달 장애의 일종이 자폐증 스펙트럼 중에 이른바 재래식 자폐증이라고 불리는 것. 그러니까 뭐 이게 피라미드 정점에 가까운 뭐 이런 자폐증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폐증도 종류가 되게 많대. 자폐증 종류도 되게 많고 자폐증 증상도 굉장히 많고, 자폐증이라고 해도 모두 다 똑같은 증상이 나오지는 않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그 영화 초원 마라톤에 나오는 그 초원이의 그런 것, 초원이는 되게 기억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자폐증은 뭔가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야. 뭔가 물건을 쌓아놓는 거에 계속 집착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가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에 집착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에 뭔가 집착을 하는 그런 증상도 나온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의 증상이 그가 자폐증인 걸 알고 계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몰랐어요. 자, 그의 어머니 마사코는 몰랐다고 말했어요. 한편 자신의 친딸을 죽인 형을, 이 셋째 아들은 용서할까요? 자, 그의 둘째 동생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부 둘 다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자신의 딸을 칼로 찔러 죽였으니까, 자신의 친형이. 그래가지고 그 셋째 아들은 그냥 사형시켜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인과 함께 사형시켜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셋째 아들의 그 애인이었던 그 여성은요, 둘도 없는 내 딸의 목숨을 뺏어간 사람이에요. 전 아직도 우리 딸의 시체에서 나 이거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괴로운 듯한 얼굴을 하고 죽어있는 우리 딸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라고 말을 해요. 난 이게 왜 눈물 날 것 같냐면, 저희 아버지도 심근경색이랑 부정맥에 갖다 돌아가셨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발인하기 전에 염을 하는데, 염할 때 이제 시체를 같이 볼 수 있게 해줘. 근데 우리 아빠가 이러고 돌아가신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펴주려고 해도 펴지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그대 얼굴 그대로 이렇게 이제 시체가 굳기 시작해가지고 펴지지가 않아. 하고 나는 저 엄마의 말이 난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딸이 칼에 찔러 죽었잖아. 1살짜리가. 그러니까 울다가 죽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대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지금 그 상태로 발견됐는데, 거기다가 또 딸이 죽었는데 거기다가 불까지 질러가지고 그 연소된 집에서 발견됐는데, 얼마나 진짜 갈기갈기 찢어 발겨도 용서가 되니 그게? 그러니까 막 정말
사형시켜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자, 부친 이화세 그가 이제 아빠를 찔렀잖아. 친 아빠는 병원에 이송되었고 병원에서 출혈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의 엄마도 중상을 입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동생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셋째 동생이 지금도 형한테 찔렸을 때 그 고통과 그 공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라면서, 친형? 나는 아직도 저 새끼에게 분노를 느껴요. 그러니까 제발 사형시켜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동생도 형이 자폐증인 걸 알고 있었나요? 뭔가 그런 걸 느끼지 못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저 형이 자폐라는 거를 듣기 전까지는 몰랐고요. 사실 저 사람이랑 우리랑 얘기한 적도 별로 없어요.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친어머니인 마사코 씨도 이렇게 말해요. 무서워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형시켜주세요. 친엄마가 아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난 도저히 쟤랑 같이 못 산다. 그냥 사형시켜달라. 당연하지. 다시는 남편을 찔러 죽이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는 모정이랑 관계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얘가 이제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었겠지. 잘못했어요 빌었겠지.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 그러면 감형을 해주세요. 이렇게. 징역 2, 3년 정도를 원한다면서 감형을 원했대요. 아들의 죄를 조금 줄여달라고. 모정이라는 게 대단해, 그지? 자, 이와세 타카유키는요, 사건 후에 2번 울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가 면회를 와주었을 때, 그때 처음 울었고요. 두 번째는 엄마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그때 2번 울었대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을 때도 아니고, 자신의 조카를 죽였을 때도 아니고, 재판을 받을 때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와가지고, 뭔가 자기 딴에는 나 좀 이제 살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까? 그건 모르겠어. 왜 운지는 알게 뭐야, 시비라먹을. 자, 인터넷을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 5명을 칼로 덮쳐서 2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도요카와 가족 5명 살상 사건입니다. 자, 당시 이제 재판을 했을 때는 31살이 됐었는데요. 그때 그 피고에게 자폐증이라는 장애가 있었고, 그래서 그가 자폐증이야? 근데 가족을 그렇게 잔인하게 칼로 찔렀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사람들이 막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자, 당시 나고야 지방 법원 그 오카자키 지부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공판을 보기 위해서 떼거지로 몰려갔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호를 하죠.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조금 더 갖춰졌었다라면 이 사건을 조금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 피고가 쇼핑에 대한 집착심을 부린 것도 바로 이 자폐증 증상의 일부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변호를 막 하기 시작하지. 검찰 측도 그 쌍방으로 오케이 자폐증을 인정했어요. 어차피 그거는 뭔가 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자폐증 오케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자폐증이라는 게 사실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선천적으로 생기는 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료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나올 수 없는 병이야. 아직 자폐에 관련된 그런 완벽한 그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 감정한 의사는요, 특징적인 증상으로는요, 고집을 부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피고인이 범행 시 고집을 부렸던 게 뭐야? 바로 쇼핑에 대한 집착이었어. 인터넷 쇼핑. 그러니까 이 물건이 아니라 쇼핑하는 것 자체에 이 중독을 느낀 겁니다. 자, 사실 산 물건들 대부분은 골판지 상태 그대로 방에 이렇게 쌓여 있었고요. 장보기에 대한 집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쇼핑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것에 집착을 옮겨가지 않으면 이것이 낫지 않는다는 거야. 이 의사 말로는.
그리고 그의 지적 장애 정도였어요. 그의 지적 장애 정도는 어느 정도였나? 피고 자신이 하는 말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피고에게 하는 말,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였대요. 자, 피고에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뭐죠? 라고 물어봤더니 호빵맨이요 라고 했대. 다른 프로그램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피고인의 질문에도 다른 이렇게 변호인이 뭔가 질문하거나 검찰이 뭔가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근데 이게 변호인이 시켜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 자, 그렇지만 자폐증 증세와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을 피고인 모친은 끝까지 몰랐다고 증언했고 그들의 가족들 모두도 몰랐다라고 해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좀 우리 아들이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게 장애가 원인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죠. 자, 이게 히키코모리 당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당시 히키코모리 분포도예요. 뭐 16세부터 18살까지는 뭐 이 정도의 히키코모리가 있고, 히키코모리 있고, 뭐 이런 것을 뭐 연령으로 좀 옛날 거예요. 그냥 갖고 왔어요. 이 자료, 이 사건과 함께 이 자료가 있어서. 자, 히키코모리에게도 고뇌가 있겠죠. 뭔가 고민이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병명은 아닌데, 그러니까 복합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의 판단에 따르면 사회공포, 회피성 인격장애, 이런 거에 뭐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개인 병리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대요. 그래서 숙식을 하게 된 그 장기 히키코모리 형태는요, 부모와 나 이렇게 의존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집에 있으니까 내가 먹을 걱정, 집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굉장히 의존하는 그런 증세를 보인대요. 자, 그리고 외국에서는 특별한 부모를 제어하고는 이렇게 일본처럼, 나 그것도 봤어요. 예전에 27년 히키코모리 방송도 봤었어. 자기도 이렇게 오래 히키코모리가 될지 몰랐다고 했는데 27년 동안 히키코모리 생활을 해온 거야. 그런 사람도 있었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수십 년에 이르는 장기형 은둔형 외톨이 사례는 사실 그렇게 외국에서는 많지 않대.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심한 좀 심한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그런 좀 이런 종류의 인간은 틀림없이 부모의 도움이 없거나 뭔가 자신이 기댈 수 없는,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냥 길거리에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일도 못하지. 밖에 나가서 사람도 못 만나지. 집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럼 집세를 못 내면 어떡해? 집에 쫓겨나지. 그럼 어떡해?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자,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그 자신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계속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 의사분들의 의견이에요. 계속 언제까지나 아이가 나를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아이와 대화를 해서 애를 끄집어 내게끔 그렇게 천천히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응석바지가 되지 않게. 자, 그래서 근데 뭐 이 사람들은 뭐 어리광 부린다, 게으름 부린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만 또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트라우마가 있을 테지만 그 트라우마를 그래 애가 불쌍하니까 우리 애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를 빨리 치료해가지고 세상으로 끄집어내야 하는 그런 설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게 바로 의사의 이야기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그는요 결국 그렇게 체포가 됐고 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거는 바로 그가 당시에 체포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난 솔직히 말해도 돼?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가 자폐증이 뭐 있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나는 자각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이치현 토요카와시 회사원 이와세 카즈미 당시 그의 아버지를 살해한 죄 그리고 그의 조카를 살해한 죄로 2010년 4월에 일가 5명을 살상하고 가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등에 의해서 살인과 현조 건조물 방화 그다음에 살인 미수죄를 추궁받은 장남 그 타카유키 피고가요. 타카유키 피고의 첫 공판은 2011년 11월 24일 날 나고야 지방법원 오카자키 지부 쿠보 유카타
형사 재판장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그의 재상 여부로는요, 5명을 부엌 칼로 찌른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살인의 유무에 관해서는 어떻죠? 라고 했더니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변호인 측은요, 찌른 행위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죽이려고 사리를 가지고 찌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의 책임 능력은 한정적이옵니다. 그는 자폐증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지적 능력도 살짝 떨어집니다. 라면서 그런 것으로 이제 그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버지의 카드로 인터넷 쇼핑을 반복하면서 빚이 350만 엔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3,500만 원, 4천만 원 정도 늘어나 있었고, 그리고 왜 죽였냐, 왜 찔렀냐 라고 했더니 인터넷을 해약당해서 열받아서요 라고 진술을 했어. 그리고 오랜 세월 걸쳐서 자택에 틀어박혀 있었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는 그에게 분명 뭔가 자각 능력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이제 변호를 해요. 하지만 검사는요, 그 형사 책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4개월 남짓 그의 정신 상태를 감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에게는 충분히 그 자신이 저지른 그런 것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변호인 측은 타카유키 피고에게 사리가 없었다고 해서 상해치사죄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내가 얘를 찔렀어. 근데 얘가 죽었어. 근데 내가 얘를 사리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죽였으면 이건 살인죄야. 그런데 내가 너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얘를 찔렀어. 근데 얘가 죽었어? 그럼 이거는 살인죄라기보다는 상해치사죄라고 해. 왜? 우발적으로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없이 찔렀기 때문에 그거는 상해치사가 되는 거야.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어쨌든 사람을 찔렀으면 그게 죽이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법에. 이상한 법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변호인은 얘를 그렇게 계속 변호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리고 또 발달 장애의 영향으로 행동 제어 능력이 저하돼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라면서 변호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야. 검사가 이렇게 말해. 하지만 피고인은 도망치는 가족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의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집을 태우는 등 완전히 그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없애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게 책임 능력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 이 변호사 말로 잘하지. 맞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도 이거였어. 아니, 자폐증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하는 게 잘못된 일인지 잘못되지 않은 일인지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어쨌든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1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었어요. 쇼핑을 한 거. 그래, 그게 자폐증 증상의 일종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찔러 죽였고, 자신의 조카도 찔러 죽였고, 엄마부터 시작해서 도망가는 거를 쫓아가가지고 찔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집에 불까지 질렀어요. 이게 어떻게 자각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 4개월 동안 그 검증을 한 결과 그에게는 형사 책임 능력이 있었다라고 밝혀낸 거죠. 자, 그는요, 결국에 최고재판소 제2소 법정에서 19일의 결정으로 그 재판이 결정납니다. 근데 그가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1심과 2심 판결에서 징역 30년이 나왔어요. 근데 그는 내가 왜 30년이야 해가지고 항소를 했는데 기각당했어. 그리고 또 상고를 했는데 또 기각이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요 1심과 2심 판결에 결정됐어요. 30년으로 결정이 됐죠. 자, 1심, 2심 판결 결정에 의하면요, 히키코모리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던 타카유키 피고는요, 2010년 4월 자신의 친남동생과 친아버지, 친조카, 그리고 친남동생의 부인까지 칼로 찔러서 죽였다. 그 이유인 즉슨 인터넷을 해지했다는 이유. 5명을 차례차례로 부엌칼로 찔렀고 부친과 조카, 당시 1살의 조카를 찔러서 살해한 점, 모친 등 3명에게 중상을 입게 한 후 자기 방에 방화한 점 라고 해서 타카유키 피고에게 사리와 책임 능력을 인정한다
지적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검찰 측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피해 유기형의 상한을 선택. 2심도 나고야 고등법원도 지지를 하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은 사실은 무기징역을 내린 거야.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건데 현장 책임 능력은 있었어. 형사 책임 능력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가 약간 지적인 문제도 있고 자폐증도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보다는 그 징역을 이렇게 유기한 지정해 놓은 거야. 딱 30년 30년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의 죄질은 인정하되 그의 병도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30년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만족을 못하고 뭐 항소하고 상고했지만 다 기각시켜버려요. 야, 너 30년도 봐준 거야, 새끼야. 다 기각시켜버리죠. 그래서 그는 30년이 꽝꽝꽝 결정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주변에 굉장히 뭐 히키코모리, 뭐 일본에도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돼 있어. 니트족, 뭐 히키코모리, 집안에만 운둔형 외톨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에 틀어박혀서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집에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조금 용기 내셔서 좀 세상 밖으로 한 발짝 나오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나쁜 새끼야. 인터넷 끊었다고 지 부모를 그렇게 하는 새끼가 어딨어. 그리고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는 지금 이 모니터 속 누군가, 모니터 밖 속 그 누군가, 부모님은 영원히 당신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낳아준 것도 감사하지. 언제까지 자기 똥기저귀 빨아줘야 되냐? 정신 차려라 좀. 알았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마음의 병을 입은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상처 준 사람들 같이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용기 내셔서 그 문 밖으로 한 발짝 내딛어 보시는 그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K짱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아우트로 보시면 이 사건과 조금 닮아있는 그런 사건을 제가 영상 카드로 걸어 놓을 테니까요. 끝까지 아우트로 봐주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 K짱과는 다음 주에 만나요.